어 좀 전에 JTBC의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봤습니다. 사실 인제 어 오늘은 좀 쉬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시청하고 난 다음에 아유 코멘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늦었지만 음 이 한번 올려 보려고 합니다. 음 사실 제가 MBC의 실화탐사대라든가 뭐 그 이전에 뭐 여러 탐사 프로그램, 사건 프로그램이나 기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늘 언제나 어 싫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음 경찰이나 검찰이 뭐 이건 제가 다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거죠. 기자가 왜 기자냐? 검찰이나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그것만 쓰면은 타작이지. 그게 무슨 기자냐? 오히려 요새는 타작의 수준을 넘어서 기레기가 되는. 어 특히 인제 이런 뭐 정치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말할 주제도 못 되지만 사건 영역에서 특히 여러분 많이 보신 것처럼 조국 사태 때 얼마나 소위 기자들, 언론들이 검찰, 검사들을 얼마나 발라주는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엉망을 만드는지. 지금 사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루는 기자들 그리고 언론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건 바로 전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죠. 누누이 강조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탐사 보도 같은 데서 뭐 예, 나와서 얘기 달라거나 아니면 자문을 뭐 해달라고 몇 마디 할 때 그냥 좀 싸가지 없는 기자들은 지가 하는 얘기에 잠깐 뭐 따옴표 그러니까 지가 하는 얘기에 내 이름을 갖다 쓰는 정도. 그 싸가지 없는 기자들 많죠. 뭐 어쨌든 그런 싸가지 없는 기자들은 상대 안 하거나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탐사 보도 뭐 이런 데는 그런 뭐 얘기를 하죠. 어, 그 사건이 그 사건을 적어도 본질적인 것을 깊이 있게 분석하라고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도 최소한은 과거 미제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게 미제 사건이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그때 그 사건을 다뤘던 사람들 얘기를 또 똑같이 듣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똑같이 지금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제가 그것이 아쉽다 제작진 PD들하고도 몇 년 전부터 싸우고 갖고 지금 그 사람들은 저 뭐 연락도 안 하죠. 음. 그게 답답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명성의 기자들, 언론인들 욕이 반이죠. 경찰들 욕도 거기 한 30%고, 검찰은 뭐 제가 아예 상종도 안 하니까 뭐, 욕도 할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어쨌든, 전제가 그겁니다. 뭘 물어보려면 최소한 아주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물어봐라. 그리고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서 기초적인 것 정도는 하고 물어보든가 아니면 그거 갖고 제작을 해든가. 또한 두 번째, 어떤 걸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지금 이게 미제 사건이 됐고 뭔가 엉망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분명히 그것을 진행한 사람들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사실 그 책임이 그 사건을 위조로 만든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거는 제가 얘기가 아니라 저기 옆에 뒤에 보이시는 이 여러 프로파일링 그리고 관련된 FBI 교과서 아니면 그런 책에 나와 있어요. 사건이 망가지게 된 것은 결국은 사건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무지한 실수, 무능한 실수. 자기들은 잘났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경찰 돈 받고 일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상에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목숨만 걸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들만 잘났다고. 그런 거는 기초적인 거 아닌가요? 어쨌든 뭐 소두가 기니까 제가 좀 신랄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비판을 하겠습니다. 사이코 살인이라는 개념을 써요. 이규현 씨가 거기 제 진행자가. 이건 너무나도 무식한 얘기입니다. 사이코패스 살인과 사이코 살인은 정다릅니다. 사이코는 미쳤다는 얘기고 사이코패스는 미친 게 아닙니다. 인격장애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의미도 모르면서 그거를 그렇게 쓴다. 참으로 통탄을 노릇입니다. 그건 소위 말하는 범죄심리학 교과서에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사건을 분석하려고 하면 그 사건의 전체적인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분류를 정해놓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뭐 역사 드라마, 역사 다큐를 찍든가 아니면 뭐 과학 다큐를 찍든가 할 때 어떤 영역을 설정해놓고 거기서 영역에 있는 어떤 개념, 아주 객관적이고 입증된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그 개념이라든가 이론을 도입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역사 다큐든 역사 논문이든 과학 다큐든 과학 논문이든. 근데 사건 관련된 범죄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나 봐요. 너무나 또 무식한 거죠. 이게 진짜 성을 위한 범죄인지, 성이 목적인 범죄인지, 성이 수단인 범죄인지, 그런 구분. 이건 아주 그 1차원적인 거죠. 즉, 모르면 책을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출연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디스틱 섹슈얼 허미사이드 영역입니다. 예? 그거는 FBI CCM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FBI CCM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그 학문 체계를 만들어냈고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영국에 있는 어떤 학문 체계에서도 범죄를 분류합니다. 그럼 그 범죄 분류에 따라서 이런 걸 하지 단순히 그냥 쓰는 개념으로서 시리얼 킬러 그건 관용명이잖아요. 물론 CCM 3판 넘어갈 때는 시리얼 킬링이랑 시리얼 머더라는 걸로 한 챕터로 분류가 됐지만 범죄 분류 코드는 꽤 다르죠.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늘 말하는데 수법 유사하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지나가는 고등학생도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결박을 했다. 또 피해자의 옷을 사용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야. 그거 자체 기준이 아니라 결박을 어떻게 했느냐. 양손을 앞으로 묶었느냐, 뒤로 묶었느냐, 교차해서 묶었느냐, 팔다리를 같이 묶었느냐, 머리와 연결해 묶었느냐. 그리고 각각의 심리 상태는 어떤가. 그거에 따라.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묶은 정도. 질적인 거 양적인 거 다 구분해서. 과학적 개념으로 구분을 해야지 유사한 정도가 얼마다. 그 거리가 얼마나, 각각의 차이 거리는 얼마다. 이래야지 유사한 걸 해줘. 뭐, 스타킹으로 벗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참으로 답답한 얘기죠. 요새 강간하는 애들도 피해자
이 옷이나 이런 걸로 묶어요. 묶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 그럼 그것도 유사하겠네요. 참, 무지한 거죠, 사실은. 제가 또, 이윤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화가 난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또 경찰을 발라주는 거, 국가수를 발라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2010년도에 DNA법이 통과되고 2011년도에 수용자 DNA가 추출이 돼갖고 보관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매칭한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다시 이건 또 반복하는 거예요. 혈액형 B형과 O형 부분에서 이정빈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것을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40% O형 있고 그래서 인간적인 실수다라고. 제가 기가 막힌 거죠. 그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경찰 연인원 200만 명이 넘게 개고생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 해도 되죠. 이거는 이정빈이라는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정빈이란 퇴임만 은퇴한 법의학자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국가수에 책임 있는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더라고. 국가기관의 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라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얼렁뚱딱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들, 국가수. 그리고 당시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형사들은 과학수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쳐도 국가수는 그렇잖아요. 지들 스스로 90년도에 그 DNA법을 도입했다. 최성기라는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ABOC 타입은 그 전이에요. 훨씬 전이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B형이야 O형이야 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또 그대로 이견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그대로 받아.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정빈이라는 사람의 인간적 실수로 그냥 얼렁뚱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럴 사안입니까? 아니에요. 국가기관의 공신력이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80년도 90년도에 ABOC 타입형을 해갖고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범인들이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수가 인간 실수, 그럼 니네들 인간 실수 얼마나 했어? 내 사건 안 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견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그대로 그게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그러니까 이게 발라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참 답답한 부분인 거예요.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고 DNA가 왜 활용이 안 됐으며 제가 늘 경찰이 적어도 전 이균의 스포트라이트 정도에서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앞서 한 것처럼 그 당시에 공소시효는 지나서도 증거물은 보관해두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재분석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왜 못했느냐? 증거 보관 시스템은 어땠고 그전에 증거 보관이 없었고 이런 부분들 전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참 그리고 저는 당시의 수사 기록을 믿을 수가 없어요. 15만 쪽 넘게 15만 쪽 넘게 종이로 된 기록 다 그 정리도 안 하잖아요. 안 한 거잖아요. 공소시효 끝났다고 그럼 다 태워버리든가. 근데 그건 또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래도 퇴역한 전직 경찰 중에서도 존경하고 있는 김원배 연구관에서 지금 경찰청에 이 연구관으로 계속 있는데 그분은 거기다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고 그걸 정리하려고 하면 인력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주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국처럼 그냥 해두고 있어요. 제가 듣기론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살인사건 6,000건 넘게를 발로 뛰고 다니면서 다 정리한 사람인데, 정리라면 뭐예요? 그 기록 자체가 화성사건처럼 엉망일 수 있는 건데, 그럼 다시 재개념 작업을 해야죠. 늘.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련된 것은 좀 독특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균의 스포트라이트 지금 보면서 어떤 그 사건 현장에서 시체를 발견한 어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그때는 젊으셨겠죠? 입에서 복숭아를 발견했대요. 응? 사건 기록 중에 입에서 복숭아를 발견된 게 있었나? 여태까지는 여자 성기에다가 복숭아 2개를 잘라서 넣었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이건 뭐죠? 이게 스포트라이트의 인터뷰가 또 나왔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증언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할머니가 착각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보신 게 정확하다고 하면 시체를 발견했는데 입에서 복숭아를 발견했대.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성기, 질내에 복숭아 2개를 잘라갖고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입에도 넣고 성기도 넣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경찰 기록은 입에 넣은 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왜? 성기에 넣은 게 뭐 성적인 난행의 증거가 되니까 그만 기록했다. 사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은 그냥 성을 목적으로 한 성적인 도착 범죄자의 범죄이기 때문에 입에 넣은 건 의미가 없어.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입에 넣은 것과 성기에 넣은 건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걸 해석할 수 없으면 그대로 기록을 하든가. 기록한 걸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애초에 형사들이 기록한 부분은, 그리고 당시의 부검이들이, 그러니까 범죄 심리에서 모르는 무지한 부검이들이나 형사들이 기록한 부분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해석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실제로는 입에 복숭아를 넣고 성게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 즉 이것이 실제로는 성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바대로 성이 목적인, 성이 도구인, 즉 고문을 하기 위해서, 가학적인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제 주장을 입증해 주는 증거예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확히 모르죠. 어쨌든 그 사람이 기억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거예요. 미제 사건이 된 이유는요, 장기미제 사건이는요, 당시에 모르면서도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모른 척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 그거를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서 다시 재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탐사 보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의 목적은 재기록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범인을 잡는, 그때는 못했던, 즉 DNA 기술이 발전해갖고 범인을 잡았다는 건 진짜 그건 개소리고, 그게 아니라 그건 되게 우연적인 요소일 수 있는 거고, 그것도 개소리는 왜냐하면 DNA 기술은 생각해보세요. 벌써 10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걸로 잡았으면 그때 잡았어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 형사들의 지금 나와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나 국가수에서 모아서 떠드는 사람들의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과학기술이 발견해서 발전해서 범인을 잡은 게 아니죠. 그것만이 주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주라고 하면 너무 허무하죠. 그리고 그건 본질적인 것도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천착해갖고 못했다. 그건 웃기는 소리죠.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그러면 ABO식 거기에 흔히 말하는 무슨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과학기술이 그러니까 수준이 안 돼갖고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ABOC 타입이 뭐가 어려워요? 그때도 다 있는 건데. 그때만 정확히 ABOC 타입에서 혈액형만 분리가 됐으면은 이춘재는 그때 잡혔어요. 그거는 DNA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방송에 내보낸다. 정확히 이 사건이 왜 미시제 사건이 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ABOC 타입이 벌써 몇십 년을 있던 건데? 그러니까 사태를 호도하는 거죠. DNA로 잡았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서 언론이 이걸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경찰을 발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정확히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예? 이건 로스모의 이론, 헌터 이론, 그걸 척척척 해갖고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데 일본 국도를 따라서 뭐 범행이 진행됐고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그건 고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히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각 사건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때 그 범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유동되는가에 대한 것을 존재하는 이론, 저 책 있잖아. 책 속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맞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경의 스포트라이트 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이야,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말한 것이 맞았어요. 뭐냐면 89년에 있었던, 그래서 90년도에 강도 예비죄로 집행유예 받았던. 근데 그때 칼을 들고 갔대. 근데 저는 이것은, 그래서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미제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시의 사건 기록을 찢어갖고 재구성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의 수사진들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걸 자백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분명히 증거라든가 아니면 기록이라는 거에 미비점, 아니면 실수, 아니면 자기가 느끼지 못한, 아니면 고의적으로 한 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89년 강도 예비인 사건을 조사했던 담당 형사를 불러다가 당신은 왜 이 사람을 강도 예비, 그러니까 주택가 침입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뭐 했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제가 그건 어제도 말씀드린 거예요. 강간하려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왜 강도 예비로 했느냐? 이유가 있죠. 강간보단 강도가 점수가 높으니까. 강도? 맞지? 실제로 그런지 어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담당 형사를 정확한 진술을 받아야 돼. 기록.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연결점이 생기는 거야. 이춘지한테. 왜 그때가 비어있고 실제로는 사실은 얘가 칼을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칼은 이상해요. 왜? 여태까지 화성 사건 전체, 그리고 처제 사건에서도 칼은 없었어요. 얘는 칼을 아마도 사용하기 두려워하거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건 장담하건대 이 89년 강도 예비 사건의 칼 부분은 이건 그 담당 형사의 오버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이것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건을 업시킨다고 하죠. 업시킨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제가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반론을 하면 제가 반론을 들어드릴게요. 담당 형사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얘는 어떤 유형이지? 근데 이교닉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당시에 이 고향 동창을 추적해갖고 진술을 받았어요. 내성적이다. 조용하다. 말이 없었다. 근데 아주 특이한 증언, 동네 다방을 운영하던 다방 아가씨들과 어울렸다. 매우 중요하죠.
왜 매우 중요하죠? 다방 아가씨들은 당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 이제 쉽게 말하는 성매매라든가 그때도 티켓다방이 있었을 거예요. 어 아니면 시골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약간 좀 성매매와 연관되는 이건 매우 중요하죠. 연쇄살인범들한테 성매매 여성과 어울리는 왜? 정상적인 형태로 이성을 사귀지 못하거나 그 이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떤 존재들은 성매매 여성, 게리 리즈웨이처럼 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죄를 찾으려고 하면은 실제로 다방 아가씨였는데 갑자기 실종되거나 사라진 그 아가씨가 있다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외지에서 온 다방, 사실 외지죠. 그 자기 동네에서 다방 아가씨로 일하진 않겠죠. 당시에 그랬어요. 제가 87년도 87학번이고 아마도 이춘재보다 나이가 조금 적은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러면 다방 아가씨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이게 뭐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까 혼자 살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으면은 갑자기 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 다방 주인은 좋죠. 뭐 월급 안 줘도 되니까. 그런 사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지를 찾는다는 게. 거기서 이춘재가 죽였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사건을 있는 강간 사건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봐요. 근데 그 진술을 받아내고도 그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모르잖아요. 사건의 범인의 성격도 모르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 성격을 모르니까 이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단히 이 이춘재가 트리거가 생긴 혹은 중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애모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은 중간에 비어있는 공격 대상에 대한 부분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예요. 이거는. 아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을 공격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범행의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형태의 폭력을 사용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착취형 아니면 분노형 근데 분노형이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종의 초기에는 권력 확인형으로 강간으로 갔다가 분노형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성격적인 특성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 성격적인 특성이 진화하게 된 상황 그 부분을 정확히 지금 두져야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데 엉뚱한 무식하면은 뭐 이런 모르죠. 모르면 뭐 모르는 대로 가는 건데 사실은 좀 거기에 이제 제일 걸리는 게 또 영국 탐정이라고 하는 그 뭐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잭 더 리퍼를 수사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모두스 오페란디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자막에는 수법 이렇게 쓰더라고요. 모두스 오페란디를 누가 수법이라고 합니까? 누가 무슨 뭐 그런 게 합니까? MO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도 그 이견 스포트라이트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참. 근데 살인 폭주라는 개념은 좀 저는 이거는 상당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 사실 영국에 있는 프로파일러라고 해서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도 수준 높습니다. 미국의 프로파일 수준 높습니다. 영국에서 그걸 했다고 해서 높다고 천만에 말씀입니다. 각 영역이 다르고 그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참 어디 엉뚱한 그런데
그러니까 살인은 공간을 이동해서 참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그런 형도 있지만은 지금 이 유형은, 그러니까 그거는 흔히 말하는 이 형태에 따라서 분노형 강간형, 그리고 분노형, 이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디스틱 섹슈얼 호미사이드 이 형태라고 보면은 가학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잠시 휴지기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는 탐정을 섭외해 갖고, 어쨌든 그러니까 화성에서는 야외에서, 그리고 사실은 같은 동네에 알만한 여자들 아니면 학생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 합니까? 야외에서 밤에 공격하죠. 특성이. 근데 수원이나 청주 같은 경우로 보면은 전혀 모르는 공간이니까 침입도 할 수 있고 또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흉기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왜냐면 이거는 이제 4차 사건 전에 있었던 어떤 여자가 이제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 갖고 뭐 했다. 돈을 요구했다. 그래서 뭐 강간하려고 했다. 요거는 이게 강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의 그 진술만 갖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진술만 갖고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신뢰 못 하겠어요. 이 사건 중에서 이춘재가 돈을 목적으로 한 게 있었나요? 그건 없었는데요. 있어도 그냥 있는 거를 쓱 가져갔죠? 이건 강도 사건이죠. 다른 사건이죠. 엉뚱한 것도 갖다 붙이고. 근데 수원에서 벌어졌던 화서역 여고생 사망 사건 88년 1월 4일 건은 이춘재에 있을 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것도 정확히 어떻게 결박을 했고 그 결박의 정도라든가, 그리고 이 수원 사건의 앞과 뒤의 연결성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얼마나 이 이춘재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는지가 또 파악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이춘재는 이 수원 화서 여고생 사건 말고 또 있어야지 맞는 거죠.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정확히 로스머의 헌터형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지리적인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다라고 만으로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마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비판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는 좀 지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이나 영국의 그 유명한 탐사보도 프로그램 만들어지긴 요원하고 언론 환경부터 바꿔야 돼요. 이제 소위 말하는 무지하고 무식한 그 기레기들은 청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뭐 검찰 개혁, 뭐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이 동반 수반돼야 되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거는 화성 연쇄살인의 이 비극, 또 비극적인 사건을 경찰들이 이렇게까지 이용해먹고 스스로도 반성하지 못하는 여러 그 관련된 이런 사람들의 문제들, 음, 그냥 한낱 가십 형태로 소비하는
이 언론들의 이 작태들, 참으로 분노스럽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거고, 조금 더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언제든지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